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전남편놈과 갈라서고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4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몇 번 싸운다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밖에서 보기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갖은 일들과 마음고생을 겪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 역시 전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속이 뒤집힐 일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놈하고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했는지 제가 아주 생불이 따로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오면서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들을 시원하게 다 털고 나왔거든요. 저 인간 저렇게 하자 있는 것 알았으면서 나한테 돈까지 받아놓고 입을 싹 닦아? 누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그 쓰레기 돈까지 주고 수거해 가겠다고 난리 피운 건 당신이야. 바람 피운 년 주제에 감히 어딜 찾아와서 행패야? 똑같은 것들끼리 잘 살겠다 싶었다. 왜? 네. 그 인간 주제도 모르고 마지막엔 바람까지 피우고 갖은 연병을 다 떨더군요. 마치 천년의 사랑이라도 되는 듯 제 앞에서 주접을 떨던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뒤통수를 때려주고 털고 일어난 제 사연 얘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어른들께서 주선하신 선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를 보시고 저러다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시던 친정엄마 성화를 이기지 못해 나간 자리였죠. 사실 선보러 나가면서도 결혼 생각이라고는 조금 더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힘든 취업 준비생 시절을 보내면서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애초부터 사회생활 몇 년 하다가 결혼한답시고 직장 관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애초에 사회생활 몇 년 하다가 결혼한답시고 직장 관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제 여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무지의 애를 썼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셔서 딸이 적당히 나이 차면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딸의 자아 실현이나 사회인으로서 탄탄한 경력을 쌓는 일들은 당연히 고려되지 않았죠. 이렇듯 가치관이 충돌할 일이 많다 보니 취업해서 오피스텔 원룸 보증금이 모이자마자 독립을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다니는 공기업 이름만 대도 딸내미 좋은 직장 다녀 좋으시겠다며 칭찬을 해도 그런 칭찬 들을 때면 으쓱해 하시고는 여자가 직장 오래 다녀 좋을 거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저 취업한다고 그 고생을 할 때 격려의 말 한 번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으면서 제 노력을 가볍게 여기시는 부모님한테 감정이 좋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동안 선보라는 얘기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나 본인들 딴에는 사익감으로 썩 마음에 드는 자리셨는지 이번에도 선자리 안 나가면 회사까지 쳐들어오겠다는 말에 마지못해 나간 자리였습니다. 애초에 원치도 않은 선자리에 질질 끌려 나간 셈이니 제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기본적으로 인사치레만 하고 서둘러 나올 작정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나온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시종일관 싱글벙글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어찌되었든 선자리까지 나와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제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상대방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시종일관 친절하게 굴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그 사람을 보니 내가 여기까지 억지로 나온 게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다 싶어 미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한 전 남편이 어른들 통해 제게 선자리를 넣었던 거더라고요. 애초부터 목적이 확실해 나온 사람이었으니 제게 잘 보이려고 한 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시커먼 속 알맹이와는 다르게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편이어서 자기가 잘 보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척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희생양이 된 거였죠.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약간의 호감과 죄책감을 남긴 그 자리는 이내 새로운 만남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치고받고 싸우던 것과는 별개로 연애할 때는 제게 지극정성이었던 사람이었기에 당초 제 예상과 다르게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단 양가 어른들로부터 애초에 둘을 맺어주고 싶어 혈안이었으니 뜻밖에도 제가 계속해서 전 남편을 만나자 당장이라도 결혼시킬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캠핑 장비나 서핑 용품 등 레저 사업 관련 장비를 렌탈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격 자체가 사람 좋아 보이고 변죽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정적이고 조용한 취미생활을 주로 즐기던 저와는 다르게 주변에 지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랑 데이트하면서도 지인들 연락이 끊이질 않았으니 처음부터 저랑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태도에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도 잘 되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던 사람들도 많았을 터이니 아무래도 그랬겠죠. 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던지라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의 능숙한 모습으로 자신감 넘치게 임하던 그 모습이 그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죄다 저와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전 남편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었죠.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집안에 들어앉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나 지금 회사 들어가려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노력했어. 결혼했다고 쉽게 관둘 수 있을 만큼 나한테 가벼운 일 절대 아니야.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 못하니까 당신도 확실히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럼. 나 당신 일하는 거 좋아. 내 친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와이프를 다 만났냐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런 걸로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처럼 쭉 직장 생활하면 돼. 지금이랑 바뀔 거 없어. 괜한 노파심에 확실하게 못을 받는 제 말에도 전 남편은 그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제 말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렇게 날카롭게 강하게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했다고 의사를 밝히자마자 제 친정 부모님이 또다시 제 직장 문제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너 지금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바로 아이부터 가져야 할 텐데 회사가 다 뭔 소리야. 자연 임신 안 되면 바로 시험관 해야 하는데 그게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월치가 않다더라. 결혼하면 회사 정리하고 바로 임신 준비부터 해. 내가 무슨 가축이야? 자연 임신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지. 나한테 무슨 손자 맡겨놨어?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여자가 직장 다녀봤자 뭐 얼마나 다닌다고. 어차피 애 생기면 집에 들어앉아 애 키울 생각을 해야지. 제발 입 좀 다물어요. 나 대학 갈 때도 여자애가 좋은 대학 나와 어디 쓰냐며 학비 한 푼 안 보내줘서 내내 고생하며 학비 벌어다니고 그 좋은 직장 취직할 때도 부모라고 뭐 하나 해준 거 없었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 도움된 거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내 노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내 직장 문제로 한 번만 더 입대면 그땐 나 정말 더는 엄마 아빠 얼굴 안 봐요. 딸 자식 결혼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꺼내지 마. 부모한테 저렇게 그렇다고 하느냐고 저를 매몰차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보다 못한 대학 다니면서도 부모님한테 학비는 물론이고 용돈까지 받아다니던 오빠와 저를 비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양반이었습니다. 어차피 친정 부모님이라도 애틋한 마음 같은 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벌어서 처음 독립해 나갈 때도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사실상
저한테는 저 두 분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있기도 했고요.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의 결정에 아낌없이 지원을 쏟아주시는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더라면 저런 반도피성 결혼을 선택했을까 싶어 이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에게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는 게 제 운명이라면 이제와 일어난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고 뭐 어쩌겠어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크고 작은 잡음을 겪으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집을 전 남편이 해왔습니다. 한창 사업이 잘 되던 때여서 자금 여유가 좀 있기도 했고 평소에도 워낙 과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만큼 신부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신혼집은 제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평수가 큰 서울 도심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해봤자 아직 그 사람은 개인 사업자였어요. 사업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기는 했지만 본인이 부리는 직원보다는 대행 업체를 통해 그때그때 사람을 쓰는 편이어서 안정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신, 사업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나 이렇게까지 큰 집은 바라지도 않아. 그저 우리 둘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적당한 규모여도 충분하니까 집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때? 무슨 소리야. 당신 남편, 당신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이 이정태가 결혼을 하는데 이 정도는 되는 집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집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기야, 이게 다 남들 보기에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어떤 수준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능력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다고. 자기야, 지금까지 취직해서 회사 생활만 해봐서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도 중요해. 두고 봐. 앞으로는 사업 더 키워서 이것보다 배는 되는 전원주택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게 해줄 테니까. 자신있게 큰 소리로 떵떵 치는 전 남편을 보고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 말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 같은 건 아는 바가 없는 저였습니다. 전 남편 말하는 특징이 딱 저런 거였어요. 사람들 잘 모르는 약한 부분을 아주 확신에 찬 말투로 잘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쉽죠. 전 남편의 저런 사람 속여 넘기려는 말투는 결혼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 당한 후로는 저도 눈치를 챘으나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전 남편의 저런 면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한 저였습니다. 듣다 보니 사업한다는 사람이 집 규모가 너무 평범해도 순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 저희의 첫 신혼집은 당시 남편 재산 상태로 보유하기에는 크게 무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결혼에 살던 도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속사정이 어떻든 간에 곧 시집갈 딸자식 신혼집이 떡 벌어진 대궐 같은 꼴을 보니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죠. 처음 집 구경을 시켜드리는 날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진 부모님께서 이내 제게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저 대단한 신혼집 해온 사위가 본인들이 주선한 선자리로 만나게 된 사람이 아닙니까? 거봐라. 엄마 말 들어 나쁠 게 하나 없는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네가 언감생심 저런 좋은 남편감을 또 어디서 만나니? 그런 엄마한테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직전에 제 직장 문제로 심하게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답지 않게 한동안 제 눈치를 보시던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싶었겠죠. 고 며칠을 못 가고 또다시 본인들 뜻이 맞다며 기세등등해진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았으나 그때만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저런 남편 만나게 해준 것만큼은 부모님 덕이 크다고 여겼기에 저도 며칠 전에 사나운 기세를 한풀 꺾고 한 번 더 싱겁게 부모님께 지고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예상과 달리 두 분 다 조용하고 조금은 소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작은 분들이셨어요. 보통 아들 성격은 아버지 많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처음 뵙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 시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 뵌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인 아들과는 성격이 너무 달라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 모두 당신 아들에게 좀 주눅이 들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기가 눌려 있다고 해야 하나? 아들 말에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차에 오르고 나서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지인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며 뭐며 다 넘어가고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소심하게 푼돈 가지고 벌벌 떠시던 양반들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보증을 다 서셨는지. 하나 있는 아들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내 앞에서 할 말이 없으실 만도 하지. 그래도 남자가 됐으면 좀 대범하게 사업이라도 하던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평생 남 밑에서 푼돈 벌면서 기 한 번 못 펴고 내가 잘된 덕엔 본인들도 고생해서 좀 벗어나셨으니 아무래도 내 말이라면 별 말씀 못 하시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돈 사고를 치셔서 고생했다니 안 됐다 싶긴 했지만 저 역시 남 밑에서 푼돈 버는 입장으로서는 그 말은 좀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성실하게 차곡차곡 돈 버는 사람들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 허무맹랑한 성정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 역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평생 품고 살아왔기에 그때는 그저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크면 저럴까 하고 넘기고 말았던 것이 그저 한스러울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이 이런 탓에 결혼해서도 시집살이는 겪을 일이 없었으니 그거 하나는 위안을 삼아야 할 일인지 싶긴 하네요. 본인 아들 어려워하시는 것만큼 본인 며느리 또한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저 본인 딸 우습게 알고 남의 자식인 사위만 떠받드는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야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 사업은 한동안 호황을 이뤘습니다. 워낙 잠시도 집에 가만히 붙어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끊임없이 지인들로부터 새로운 사업체며 사업가들을 잘도 소개받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바쁜 사람과 살다 보니 비교적 출퇴근이 일정한 제가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면서 부부 둘이 찰싹 붙어서 그렇게나 깨가 쏟아진다는데 항상 밤이 늦어서야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 남자랑 같이 살려고 드니 결혼 전 혼자 자취할 때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사업 잘 일으켜보겠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쉽지 않았죠.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전 남편은 그렇게 사람 좋아하면서도 자기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집들이를 하려고 했을 때도 전 남편은 극구 집들이 하겠다는 저를 말리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촌스럽게 무슨 집들이식이나 그런 거 하면 결국 고생하는 건 당신인데 나 내 마누라 그렇게 고생시키기 싫어. 그리고 나가면 항상 보는 사람들인데 굳이 뭘 또 여기까지 불러서 대접을 해. 그래도 우리가 결혼한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 주변에서도 말이 나올 텐데 한번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냐. 나 아는 지인들이 어디 한둘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챙겼다가는 당신 정말로 허리 나가. 당신이 정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내 지인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지인들만 몇몇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고 지나가자. 응? 사실 제 지인들이라고 해봤자 학창시절 친구 몇이랑 대학 동기 몇, 가깝게 지내는 직장 동료 몇이 전부였기에 제 지인들 집들이는 크게 어려울 일이 없었어요. 전 남편한테 얘기하면서도 전 남편 지인들 불러다 집들이 하면 몸살은 예약이겠구나 싶었기에 걱정은 됐었죠. 하지만 너 시집가 놓고 대체 집들이는 언제 하냐며 성화인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전 남편이라고 저런 닭달 안 들을 리가 없을 텐데 싶었거든요. 저보다 아는 사람이라면 수십 배는 될 사람이니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 지인들 초대해놓고 전 남편 지인들만 쏙 빼는 건 경우가 아니다 싶어 몇 번 더 공유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 반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괜히 저한테 미안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들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까지 극구 사양인데
강제로 집들이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제 지인들만 몇 모아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신혼집 집들이는 마무리되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저한테 본인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것을 꺼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 전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저는 제 친구나 지인들에게 남편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종종 가졌는데 돌이켜보면 전 남편한테는 한 번도 의도적으로 본인 지인을 소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워낙 발이 넓으니 오다 가다 우연찮게 마주치거나 결혼식장에서 아주 짧고 빠르게 소개를 받은 게 전부였죠. 그나마 결혼식 때는 전 남편 쪽 하객이 워낙 많아서 잠깐 인사한 걸로는 누가 누구인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의 지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서로 공유하는 지인이라고는 없었고요. 전 남편이 몇 안 되는 제 지인을 죄다 깨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러니 전 남편이 본인 입으로 직접 떠드는 본인 사정 외에 제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전 남편 소식을 들을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남편이 자기 일이나 사정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제가 일부러 알아보지 않은 한은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죠. 웃기는 건 시부모님조차도 본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극히 아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 가족이 된 제가 불편해서 그러시나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역시 본인 아들의 입단속 때문에 눈치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해 살면서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도대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렇게나 깜깜하게 모르고 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종종 선물을 보내거나 용돈을 통 크게 썼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만은 그저 세상 제일인 사위였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얘기도 않고 친정에 보약이며 귀한 선물을 보내서 뒤늦게 친정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 듣고는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제 친정 부모님 역시 딸인 제 편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위 편이었죠. 예, 너 진짜 너희 신랑한테 잘해야 한다.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니?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있는 모양이다. 너도 얼른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안겨줘서 네 남편한테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저렇게 징그럽게 하는지. 제가 제 부모님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뭐 한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돈을 쓰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돼서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게 다 아내인 저 생각해서 저러는 거라는 생각하니 그때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건 역시 길게 보고 그 교활한 인간이 밑밥을 뿌리는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말이죠. 친정 부모님의 징글징글한 바람과는 다르게 결혼하고 몇 년이 흐르도록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여유롭게 얼굴 볼 시간이 넉넉치 않았던 바쁜 전 남편이었으니 그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결혼 후에 결혼 전보다 더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그저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제 얼굴 한번 더 보겠다고 시간을 빼서 매일 저를 찾아오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제 집에 얌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한테도 시간을 더 안 썼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혼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나 그때 그 외로운 마음이 쌓여 우울증이 되었다는 건 나중에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징그럽게도 손자 타령을 하며 보채던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댁에서는 아이에 관해 일절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전 남편 역시 그런 쪽으로 저에게 압박한 적이 없고요. 결혼할 때의 약속과 같이 제가 회사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일절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외로운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애초에 그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켜준다는 점에서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었죠. 생각해보니 전 남편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시점 역시 그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늘 바쁘긴 했어도 항상 활기차던 그 사람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만취해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술버릇이 나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늘 기분 좋게 거나하게 취한 모습이었죠.
술을 마시고 어두운 표정을 하며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었다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밖에서 무슨 일 있어? 당신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당신은 바깥 일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한 걱정할 필요 없어. 숙취로 골골대는 전남편에게 꿀물을 타다 주며 걱정스레 묻는 말에도 전남편에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제 딴에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저 걱정 안 시키려고 한 말이었다지만 부부로 살 맞대고 살면서 자기 일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해 준다 한들 사업에 도움 될 만한 사람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제 존재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괜히 더 우울해졌습니다. 여전히 전 남편 상황이 어떤지는 저로서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안에 차 앞 빨간 딱지가 붙게 된 날은 정말로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저리 안 좋으니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늘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 저였으니 구두발로 제 집안을 밟고 휘젓고 다니는 장정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저는 그 꼴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도대체 지금 저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차대로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남편분에게 말씀 못 들으셨어요? 관계자가 건넨 서류에는 저희가 살고 있던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과 채무 이행이 더 미뤄지면 전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업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집 넘어간 것도 부족해 신용불량자까지 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앞의 일이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 혼자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연락해봐도 그 사람과 통화가 되질 않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구둣발로 휘젓고 난 뒤 엉망이 된 집에 혼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전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척비척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초라한 곳에 홀로 남겨져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곳에 저 혼자 남겨둔 전 남편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대체 아내인 나를 뭐라 생각했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방구도 없을 수가 있는지 그 사람이 괘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신혼집은 전 남편의 명의였고 마지막에 일이 되기는 했지만 제 주변의 언감생심 이런 집에서 어찌되었든 그간 호강하고 살 수 있었던 건 그 사람 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이곳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한들 이 집이 진심으로 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어떻게 되었든 이곳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얼른 들어와 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대화가 너무 없었구나. 그러니 부부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거라고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랬어요. 막상 집에 돌아온 전 남편 얼굴에 상심이 가득한 걸 보니 뭐라 쏘아 붙일 수도 없었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저를 보고는 그 사람이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당신 알기 전에 내 힘으로 수습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 평생 사모님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런 꼴까지 보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래요. 자기라고 이렇게 되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저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자부심 넘쳐하던 사업이 그리 됐는데 속이 쓰려도 저 사람 속이 배는 더 쓰리겠지 싶었어요. 어찌되었든 부부가 아닙니까? 그 쓰린 속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랴. 다른 말 안 하고 그저 저 사람을 감싸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보. 이 집 아니라도 우리 둘 살 곳 하나 없겠어? 나 처음부터 당신한테
이런 큰 집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그저 앞으로는 나한테 숨김없이 다 말해주는 거. 그거 하나뿐이야. 원망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는 저를 보더니 설움이 복받쳤는지 그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신혼생활을 보냈던 화려한 신혼집에서 떠나게 되었죠. 결혼하고 제가 번 돈은 쓰지 않고 버는 족족 차곡차곡 다 모아두었기 때문에 신혼집처럼 으리으리한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집 전세 정도는 제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셋집에 다음날 입주할 수는 없었으니 당분간 시댁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아들 부부를 보고 시부모님들은 놀란 기색이셨으나 묻지도 않고 방 한 칸을 내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이상했던 건 신세지러 온 아들 부부에게 도리어 눈치를 보는 듯한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특히나 며느리인 제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들의 사업 실패로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부모로서 면목이 없어 그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고 며칠 지나도록 전 남편은 방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늘 자신감이 넘쳤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을 구제할 능력이 없었던 전 남편은 그대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차압당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끝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 명의로 된 재산까지는 차압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전 남편의 씀씀이가 워낙 큰 탓에 결혼하고도 전 남편은 제게 생활비 한 푼 못 내게 만들었고 저희가 결혼하면서 쓴 거의 모든 것들은 전 남편 수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도 저희 부부 재산이 섞일 일이 없었다는 탓에 출처가 분명한 전 남편의 재산만이 차압 대상이 된 거였죠. 제 수입이 안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전 집에서 살 때와는 될 것도 아니었지만 아껴 쓰며 지내던 저희 두 사람 생활하는 데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모두 잃고 제 아내에게 의지하게 된 전 남편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지만요. 급하게 구해진 전셋집으로 이사 나가던 날 평소와는 달리 제 두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한텐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 사람이 망하고 싶어 망한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 부모님 하시는 걸 비교하면 저한테 사과할 일이라고는 없으실 분이 저렇게까지 머리를 조아리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래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집에서 다시금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전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것보다 전에 본 적 없이 의기소침한 그 사람 모습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물론 사업 잘 돼서 돈 잘 벌면 좋죠. 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때문에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저희 사정은 그리 나쁜 편도 아니었습니다. 머물 거처가 있었고 제가 꼬박꼬박 월급도 타왔으니까요. 비록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아직 저희 둘 나이도 젊었으니 서로 합심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의욕을 상실한 그 사람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자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난 이 집에서 사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덕분에 당신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얼굴도 더 자주 보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상심하고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부자 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저 예전처럼 당신 웃는 얼굴 보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취업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몇 시간이나마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라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바깥 생활 시작하다 보면 당신도 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내 사업하던 사람인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취업도 아니고 알바나 하라는 거야? 그런 푼돈 벌자고 내 자존심까지 다 내팽개치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실감이라도 하라고? 그리고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당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이 좁아터진 집구석이랑 우리 집을 비교할 수가 있어?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워낙 첫 집을 거하게 시작해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알바가 왜 밑바닥이야? 나도 학비 벌면서 지겹도록 알바했어. 여보, 당신은 큰돈 만지던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겠지만 다들 이렇게 작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아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면서 그렇게들 살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런 것도 나쁘지 않더라. 더군다나 우리 혼자도 아니고 둘이 같이 있잖아. 우리 아직 젊은데 뭔들 못하겠어. 우리 같이 힘내보자, 여보. 자존심이 심하게 다친 탓인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제 말을 곡해하고 발끈하던 그 사람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제 말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땐 그게 제 뜻을 이해하고 둘이 잘 살아보자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전 남편이 밖으로 나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한 푼 더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의욕을 되찾은 줄 알았으니까요. 신혼집을 나와서 새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고 바쁘게 지내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잔고를 오랜만에 정리하자 마음먹고 적금 통장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내는 전셋집 잔금 치르고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생활비는 달마다 나오는 제 월급으로 충당이 가능할 테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돈은 묶어두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묶어둔 적금 통장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통장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통장 없다고 잔고 못 보는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하려고 열어봤더니 아예 제 적금 통장이 없는 계좌로 뜨는 거예요. 처음 통장을 찾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당황해서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3천이나 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은행 앱이 오류가 났나 싶어 여러 번 끄고 켜길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영유 씨, 계좌 6일 전에 해지되셨고요. 대리인이신 배우자 이정태 씨께서 위임장 가져오셔서 해지 및 출금 처리되셨네요. 네? 거기까지 쫓아가면서도 전 남편이 제 적금을 깨서 들고 갔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제 적금을 깰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한테 남은 여윳돈이라고는 그게 전부인데요. 그날 해가 지고도 한참을 밖에서 돌아다니던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붙들고 물었어요. 신혼집에 압류 딱지가 붙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꼴을 당할 때보다도 그날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제게 숨기는 건 없기로 약속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바란 건 그게 전부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 우리 적금 깼어? 벌써 알아차릴 줄은 몰랐던지 전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그러나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좀 꺼냈었어. 무슨 몰래 적금 깼다는 집 앞 편의점 다녀왔다는 소리처럼 아는 그 인간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나한테 한마디 없이 적금을 깨? 잠시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야말로 제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 업장이 있는데 거기 확률이 그렇게 높다잖아. 당신 원금은 책임지고 찾아줄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이 인간이 불법 사설 도박장에 우리 적금까지 깨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에 배신감에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용을 쓰는데 어떻게 제 돈을 그렇게 쉽게 길바닥에 내버릴 수가 있어요? 당장 내 돈 찾아와. 원금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빠지는 날에는 당장 당신이랑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미친년처럼 화내는 건 본 적이 없어 홍비백산한 놈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여자랑 도박은 절대 눈 감아줄 생각이 없는 저였어요. 손목을 끊어내도 못 끊는 게 도박이라는데 아무리 상심이 컸다고 한들 어떻게 도박에 손을 댈 수가 있는지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거의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온 그 사람 손에 들린 건 겨우 1,000만 원뿐이었어요. 적금 깬 지 고작 일주일도 안 되어서 벌써 2,000만 원이 넘게 도박으로 날린 셈입니다. 거의 제 연봉 절반에 가까운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수 있다니 억울함에 눈물이 삐질삐질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제 꼴을 보고 어쩔 줄 모르던 놈이 주절주절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돈 빼오느라 그런 거고 금방 원금 회수할 수 있어. 이게 다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 하는 거라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 그리고 나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일자리도 구했어. 아는 지인 통해 사업 도와주기로 해서 월급도 제법 나올 거야. 우리 잃은 돈 다시 찾는 거 일도 아니야. 울지 마, 여보. 이제 저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박하는 놈을 뭘 믿고 평생을 같이 삽니까? 저 사람이 전 재산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상심하진 않았어요. 부부는 허물도 같이 안고 사는 거라 생각하고 저 사람을 감쌌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평생을 함께해도 되는 사람인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게 처음이야? 뭐? 도박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고. 그러자 주절주절 떠들어대던 입이 대번에 대물렸습니다. 그럼 그렇죠. 도박 한 번만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 남편 반응에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냉랭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직을 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지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이 꼬박꼬박 집을 나섰지만 배웅해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께 찾아갔어요. 물증은 없었으나 평소 지나치게 제게 저자세이던 게 전 남편의 도박과 아주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이 제 적금까지 깨서 도박장에 갖다 바쳤다는 말에 시어머니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자기 알바한 돈으로 도박을 하길래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는데 해준 거 하나 없는 어미이다 보니 어미 말을 들어먹질 않아서 자식한테 빌부터 겨우 사람 사는 꼴이 되었으니 부모 말이 얼마나 하찮았겠어. 그래도 사업 잘 되면서부터는 도박은 딱 끄는 줄 알았는데 다시 거기 손을 댈 줄은. 아가, 내가 이렇게 빌게. 불쌍한 우리 아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이걸 다 알고도 온 가족이 합심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제 앞에서 무릎 꿇은 시어머니도 그저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제게 비는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않고 그 자리를 뜨면서 애초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 사업이 망했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식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은 그 사람과 방도 따로 쓰고 가급적 집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던 그 사람도 제 냉랭한 태도가 지속되자 발끈했는지 더는 제 마음을 품어줄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살얼음 같은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제 회사 앞으로 웬 여자가 찾아왔을 땐 그 인간에게 더 떨어질 정도 남아있지 않은 줄 알았죠. 그 여자 입에서 자신이 이정태의 상간녀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자는 전 남편이 새로 취직을 해 사업을 돕고 있다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미 정태 씨랑은 바닥까지 볼 거 다 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있어요? 서로 더 고생하지 말고 그 사람 좀 놔주세요. 이혼만 해주시면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릴게요. 신용불량자의 도박쟁이 뭐가 그리 좋다고 본처한테 찾아와서 이혼만 해주면 돈까지 주겠다는 여자가 다 있는지 저 여자도 정신머리가 보통 빠진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도박만 해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여자까지? 더 볼 것도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버리려던 놈 주워가며 돈까지 준다는데 마다할 거 뭐 있겠습니까? 너, 네 회사 사장이랑 바람났다며. 참, 제주도 좋다. 불륜 소식에도 화는커녕 냉소를 짓는 저를 보며 놈이 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 딴에는 다시 잘해보겠다고 그런 걸 몇 푼 좀 날렸다고 그렇게 사람을 괄시하고 당신도 나랑 그만 살고 싶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시끄러워져서 피차 좋을 거 없잖아. 웅얼웅얼 제 눈치를 보며 개소리를 늘어놓는 놈을 보자 결국에는 일이 될 일이었지 싶어 미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정산할 건 정산해야죠. 이혼할 땐 하더라도 내 돈은 도로 토해내야지. 너, 네가 유책 배우자인 건 알지? 보아하니 물주 하나 문 거 같은데 그거라도 안 놓치려면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너랑 그년 불륜이라고 온 동네방네 폭로하는 날에는 그 여자라고 안 떨어져 나가겠어? 제 비웃음에 사색이 된 놈 표정을 보니 저런 놈 진작 안 버리는 게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저놈이든 그 여사장이든 뜯어낼 거 많은 지금 이 타이밍이 온 것 또한 천운이다 싶었습니다. 돈 나올 구석도 없으면서 어디서 사채라도 쓴 모양인지 며칠 만에 뚝딱 돈 5천만 원을 해온 놈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 만들어 올 수 있었으면서 제 적금께서 쓴 건 지금까지 입을 싹 닦았다 이거죠. 놈통에서 긁어낼 수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긁어내겠다고 다짐했죠. 상간녀에게 그 사례라는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더니 무려 1억을 제시하더군요. 똥값인 줄 알았는데 그놈 모셔가겠다고 1억을 내놓겠다니. 도박쟁이 남편 얻어 사기 결혼 당한 심정이었던 저로서는 그만큼 수지 맞는 장사도 없었습니다. 입금되자마자 한 톨의 미련도 없이 냉큼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처음엔 그 괘씸한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까 싶었으나 그래봤자 1억은 못 버니까요. 지금이야 1억이 안 아까울 정도로 대단한 놈 채간 줄 알겠지만 사정 알아도 과연 저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심판의 날은 이르게 다가왔습니다. 이혼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나중에야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둘이 깨가 쏟아지고 있겠거니 했는데 제 집 앞으로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꼴을 보니 일이 터져도 제대로 터졌구나 싶었죠.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인간 도박에 미친 인간인 거? 일찍도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전 남편 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음에도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나 싶어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짐진 얄미운 말투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네 남자인데 그걸 왜 여기 왔다죠? 나는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도박 앞에선 별거 없나 봐. 지금 그 미친놈 때문에 내 회사가 얼마나 쑥대밭인 줄 알아? 그 정신 나간 놈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해서 도박을 했어. 벌써 날린 돈이 수십억이라고. 마치 제가 자기 돈 떼먹은 인간이라도 되는 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보니 저도 발끈하더라고요. 감히 어디서 뺨 맞고 와서 엄한 사람을 잡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길래 누가 불륜하래? 이 더러운 년이. 감히 조강지처 앞에 두고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천박하게 목소리를 높여? 그럼 마누라 놔두고 다니는 회사 여사장이랑 놀아나는 놈이 뭐 멀쩡한 놈인 줄 알았니? 그런 놈 주워가겠다고 돈까지 뿌린 건 너야. 이 멍청아. 기세등등해서 소리치는 저를 보고 지나가던 주민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사람들 시선이 따가워지자 수치심에 그 여자 얼굴이 타들어갈 듯 빨개졌어요. 그러길래 어딜 감히 여기 와서 난동을 피웁니까 피우길. 내가 여자 혼자 몸으로 이 회사 여기까지 키운다고 무슨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남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어떻게 그놈이 내가 지금껏 쌓아 올린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 저보다도 남자 보는 눈이 더 발바닥에 달린 인간이 다 있네요. 그래봤자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여기서 저래봤자 자기 망신밖에 더 됩니까?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대성통곡을 하든지 말든지 여자를 내버려두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 남편 놈이 상간녀 회사 기둥을 어지간히 뽑아 먹은 모양인지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휘청거렸다고 들었습니다. 도박은 반신불수가 돼도 못 끊는다는 게 참말인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강 크게 남의 돈 빼먹어서 거액의 도박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덕분에 저한테는 사이다도 그런 사이다가 없었죠. 그 정도로 도박을 주체를 못하는데 저랑 살면서 어떻게 제 적금 빼먹기 전까지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 제 지인들에게 저를 감춘 거겠죠. 그 잘난 지인들, 그놈 그 꼴 되고 난 뒤로 누구 하나 도와주는 놈이 없었다니 구린짓거리하며 만든 인맥들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겠죠. 상간녀라고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남자한테 눈먼 반편이는 아니었던 모양인지 놈을 횡령죄로 고발했더라고요. 신용불량자의 재산이라고는 한푼 없는 놈이 남의 돈까지 도박으로 다 날려먹었는데 갚을 능력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게 마지막으로 들은 전남편 소식입니다. 그나마 그 안에서 도박은 못할 테니 놈한텐 그게 더 다행이려나요? 이혼하고 나서 친정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 놈하고 이혼을 했는데도 자기들 인생에 이혼이라고는 없다며 길길이 날뛰길래 그럼 그냥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 했습니다. 원래도 제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 없는 인사들이었는데 하나 있는 딸 자식한테 그런 놈을 찍어 붙여놓고 미안한 줄 모르는 사람들 품고 갈 이유가 없죠. 보기 싫은 인간들 싹 다 안 보고 사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후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놈 아니었으면 평생 겪을 일 없는 오만 지저분한 꼴 다 보며 이혼에 이르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혼하고 하나같이 호되게 업보 치른 것을 보면 저런 것들과 더는 얽힐 일 없게 깔끔하게 정리한 건 정말이지 잘한 일이라 자신합니다. 타이밍 좋게 웬 눈먼 어리석은 여자까지 끼어들어줘서 제 위자료까지 만들어줬다니 뭐 운이 좋다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인생사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70이 되어가는 할머니입니다. 다소 그리 서투를 수 있으나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여기에 사연을 보내니 일단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착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입니다. 착하지, 다정하지, 의사지, 예의도 바르지,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애예요. 참 제 자식이지만, 아니 제 자식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이 너무 잘나면 장가 보내기 아깝다는 말이 있죠. 우리 아들 윤재가 그런 자식입니다. 엄마에겐 어찌나 살가운지 명절이 아니더라도 제가 다리가 아프다 하면 안마기를 사오고 해마다 영양제를 챙겨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하죠. 귀찮을 법도 한데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오고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있는 건지 남편은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는 식충이 같은 인간이었지만 우리 아들은 달랐어요. 사실 아들이 그런 아이라는 건 처음 피덩이 같은 이해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알아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춘숙 인생을 구하겠구나. 박복한 내 팔자를 좀 피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아들은 제 기쁨이자 행복이자 전부가 되었어요. 술을 마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아 뜯길 때나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마다 아들의 방긋거리는 미소를 보면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고 살 것도 같았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아들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살아봐야겠다고. 어떻게든 이 고된 인생, 더러운 팔자 한번 견뎌봐야겠다고. 하지만 배움도 짧고 기술도 별로 없던 여편네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나가서 일도 하지만 그 시절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지, 술 먹고 들어 눕는 게 다반사지. 우리 아들 먹여 살리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접시를 몇백 개를 닦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죠. 부잣집 사모님 눈치를 보고 때론 구두발로 맞기도 하고 도둑년으로 몰려 쫓겨나 길거리에서 쭈그려 앉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절 기다리는 우리 아가를 생각하면 전 뭐든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잘 자라주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던 대학에 갔고 저는 시골에 남아 계속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저한테만 내려오면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 죄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마다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고된 건 제가 하겠다 했죠. 엄마, 뭐라 말해야 할지 너무 고마워요, 엄마. 빨리 정식으로 의사 돼서 엄마 덜 힘들게 할게요. 그럼 우리 아들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알겠지?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가 된 후에도 제게 꼬박꼬박 연락해오고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출가를 하면 부모에게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도 있고 더러는 인연을 끊는 자식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멋진 의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살갑고 정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런 정스러운 아들과 사이가 멀어진 건 모두 그 아이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아이와는 정말 악연이 틀림없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제게 그 아이를 데려온 날이었죠. 그날도 전 아주 뜨거운 햇볕에서 굽은 얼굴로 밭일을 하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본 건 아들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노랗고 입술이 붉고 짧은 치마를 입은 웬 아가씨였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동네에서 그런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기에 전 의아했어요. 대체 누굴까? 서울 사람인가? 하지만 서울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랄까? 너무나 교양 없는 여자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만 안 만나면 될 텐데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글쎄 아들이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더니 제게 그 아이가 바로 자기의 애인이라며 결혼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 그대로 경악을 했어요. 어째서 저런 여자를 데려온 걸까? 아들을 붙들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그 아이의 손을 잡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집에 들여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앉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더니 싱긋 웃었어요. 그런데 웃는 것도 꼭 여우같이 웃더군요. 그래, 윤재랑은 어떻게 만났니?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 제 친구요. 아, 그러니까 오빠의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또 그 아이의 대답은 참 짧고 뭐랄까 가벼웠어요. 어른을 대해본 티가 전혀 나지 않았죠. 말을 하면 할수록 전 점점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대학은 나왔고? 아, 저는 고졸이에요. 고졸이라는 말에 저는 눈이 살짝 뒤집혔습니다. 고졸이라니. 그 아이의 센 노란 머리와 찢어진 청바지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 수준의 대학이 나와도 이 아이와의 결혼을 허락할까 말까였는데 돈 주고도 대학을 들어가는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그것도 서울 사람이. 마치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죠. 저는 혹시나 하여 집이 어려웠던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딴엔 소신이라 생각하는 말을 하더군요.
왜 대학을 가지 않은 거니? 집이 어려웠던 거니? 아니요. 그냥 제가 원치 않았어요. 고졸이어도 먹고 살 방법은 어디든 다 있더라고요. 딱히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 그, 그럼 직장은? 지금 아는 오빠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아는 오빠 회사에서 격리. 커피나 타고 담배 심부름이나 하는 격리라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의사라는 내 아들 옆자리론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자리였어요. 격리라면 커피 타고 그런 일 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옛날 말이고요. 회사 회계도 보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 붉게 칠한 입에서 어머니라니. 대체 아들은 이런 애를 어찌 처로 맞이할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애랑 애를 낳을 생각을 한 거지? 전 그냥 대놓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말 돌려 못한다. 네가 싫다. 엄마.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 아들 나한텐 너무 귀한 아들이야. 사람이란 게 다 제 짝이 있지 않니? 미안한데 넌 내 아들 짝이 아닌 것 같구나. 내 말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말아라. 어머니께서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전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만약에 허락해주지 않으셔도 저희 관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말하는 것도 어쩜 저리 당돌한지 정말 더 듣기 싫었죠. 그러더니 그 아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먼저 가보겠다며 아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시 생각해봐달라 말했죠. 그리고 아들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왔어요. 겉모습이 자유로워 보일 뿐이라며 정말 좋은 사람이니 허락해달라 애걸했죠. 하지만 전 그 아이가 분명 아들의 돈과 직업만 보고 달려든 거라 생각했기에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느 날 제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네요. 바로 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컴컴해지더니 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주룩주룩 눈물마저 나더군요. 전 며느리가 될 그 아이도 싫고 제 아들에게도 섭섭했지만 제 아들의 아이, 손주에게까지 등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허락했어요. 다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집에서 같이 사는 걸로, 그러면서 손주를 봐주는 걸로. 며느리는 제 제안을 듣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찡그렸지만 제 말에 반박은 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집에 살면서부터였어요. 일단 며느리의 임신부터가 그 시작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배가 불러와야 하는데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 물어보자 며느리와 아들은 태연스레 애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께서 충격받으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거니 너무 염려 마세요. 지금 니들 이걸 내게 지금 통보랍시고 하는 거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임신했다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죠. 애가 떨어졌단 얘길 저리 태연스럽게 하는 걸 보니 분명 제 허락 받아내려고 꾸며낸 짓 같았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아들에게마저 큰 실망을 느꼈지만
그걸 또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어 저는 그냥 입술을 꼭 깨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집에 살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 살게 되면 사람이 정붙이면서 미웠던 사람도 좋아지잖아요. 전 저와 며느리 사이가 그리 될 줄 알았고 그 아이도 절 어느 정도 대접할 줄 알았어요. 대접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어머니 취급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행동거지가 다 오답이었어요. 아침밥 정도는 같이 먹으면 좋거늘 그 아이는 그냥 저 입에 넣을 것만 챙겨선 제게도 아들에게도 밥 먹을 거냐 묻지 않고 툭 나가버렸어요. 퇴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겐 고생했다, 힘들지 않으셨냐라는 말 한마디 없이 피곤하다며 제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술은 또 얼마나 자주 먹는지. 자기 딴엔 회식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술을 먹고 들어와 제 앞에서 풀풀 술 냄새를 풍기는데 정말 한 번씩 화가 확확 솟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제가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얘야, 너 아무래도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뭔 회식이 그리 많진 모르겠지만 한두 번은 거절하고 나올 수 있지 않니? 아님 회식 자리에서 음료수를 먹던가. 자꾸 술 먹는 건 네 몸에도 좋지 않아. 어머니, 회사 생활은 어머니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윗사람이 먹으라면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고 그렇다고요. 저라고 뭐 먹고 싶어 먹는 줄 알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구박부터 하세요? 그렇게 며느리가 쏘아붙이니 말한 제가 민망해졌어요. 거기다 그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쪼르르 아들에게 달려가 일러바쳐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했어요. 엄마, 아니 아내도 지금 엄마랑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다 꾸역꾸역 참아가며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길래 한마디 한 것뿐이야. 그게 뭐 그리 잘못이니? 너도 남편이면 걔가 술을 그리 많이 먹을 땐 그러지 말라고 말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일주일에 5번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은 인사불성이 돼서 날 보고 야라고 하더라. 화장실도 못 찾아서 부엌에 소변을 보려고. 이건 아니지 않니? 니들 눈에야 어른이 잔소리한다 생각하겠지만 나도 참고 참다 말한 거다. 아들은 제가 상황을 말하자 그제야 한숨을 푹 쉬곤 어떤 말도 없이 제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평일엔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싸움이 엎다치지만 주말엔 며느리의 행동을 참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일단 집안일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걸레질을 하고 자기 속옷 빨래하는 걸 보고 있어도 그저 리모컨을 돌릴 뿐이었어요. 얘야, 너 방 정리 좀 하고 와라. 책장에 먼지도 많이 쌓였더라. 먼지 좀 쓸고. 네네. 지금 하래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저리 대충 말하며 귓등으로 넘기고 하다못해 아들에게라도 하라 했지만 아들 역시 피곤하다며 자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집안일은 모두 늙은 제 몫이었어요.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리고 허리가 휠 것 같았어요. 매일 이불에 몸을 눕힐 땐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죠.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요구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애들 올 시간에 맞춰 저녁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며느리가 옷을 벗기도 전 밥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곤 수저로 된장국을 퍼먹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아니 이거 된장국 맛이 왜 이래요? 너무 간이 싱겁잖아요. 아니 어머니 저번부터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말하면서 모든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이왕 음식 해주실 거면
좀 맛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제가 무슨 궁중음식 바라는 게 아니라 저나 이이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정성 하나 없고 맛없는 음식 먹으니까 기분이 별로예요. 당신도 그렇지 않아? 조금 싱겁긴 한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엄마가 원래부터 음식을 싱겁게 만드시긴 하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아들이 편 들어준답시고 말하는 건 딱 저 정도였네요. 대체 뭐가 무섭다고 저리 쩔쩔매는 건지. 며느리가 제게 대놓고 하는 구박과 멸시에도 아들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그날은 괜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날은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제가 물론 들어와 살자 한 거였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 절 시녀처럼 부리는 며느리 꼴도 보기 싫었고 며느리 눈치 보기 바쁜 아들내미도 다 싫었습니다. 결론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제가 이 집을 떠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그 결심을 했을 때 며느리가 정말로 임신을 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보여주면서 뛸 듯이 기뻐했어요. 막상 또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아들이 일이 바빠 며느리를 잘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아들은 제게와 슬그머니 부탁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요. 엄마만 믿고 있겠다고요. 아들이 저리 말하면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할머니란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몸을 버려가며 지금 하는 집안일에 며느리 보살피는 일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지금 생각해도 절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어머니, 저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붕어빵 좀 사와 주시면 안 돼요? 붕어빵? 우리 동네엔 그거 파는 집 없잖니. 집에 귤 있으니 그거라도 먹으렴. 어머니, 지금 제가 먹고 싶다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윤재 씨 바빠서 시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얼른 사와 주세요. 아휴, 이 한겨울에 어딜 가서 붕어빵을 구해오라는 거야. 제발 적당히 때 좀 써라. 저번에 네가 좋아하는 빵 사다 달라 해서 내가 아픈 허리를 잡고 옆 동네까지 30분 걸었다 온 거 잊었니? 그땐 그때이고요. 얼른 갔다 와 주세요. 며느리는 임신을 하자 이젠 정말 저를 거의 종부리듯 부렸습니다. 물론 임신을 하면 몸을 조심해야 하는 건 맞으니 제가 더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였죠. 마트에 가도 가벼운 쇼핑백 하나 들려 하지 않아 모조리 제 아들에게 맡겼고 자기는 공주처럼 빈손으로 다니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명령질을 해댔죠. 하다못해 옆집 아줌마가 저와 며느리 하는 대화를 어느 날 들으시곤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네, 피곤하겠어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도 제 며느리라고 욕은 또 듣게 하기 싫어 임신해서 예민한 것 같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행태가 남들 보기에도 보일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요. 다행히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명령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손주를 낳고 보니 신세계가 펼쳐지더군요. 며느리는 자식에게 어쩐지 무신경했어요. 오로지 제가 다 돌봐주길 원했고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야 하는 말들을 얹으며 더 얄밉게 굴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머님, 우리 은우 오늘 밥 달라고 분명 밤에 깰 테니까 절대 어제처럼 자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나도 지금 며칠을 못 잤는 줄 아니? 애 낳느라 너도 고생이겠지만 이젠 네 애니 네가 좀 봐라. 정 힘들면 윤지한테 부탁이라도 하든가. 어머님도 참. 그이는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나요? 그냥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너무 애 낳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몸 좋아지면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툭하면 애 낳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엄살을 부리곤 했는데 그 덕에 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육아하니 얼마나 힘이 들던지 정말 이보다 중노동이 없었어요. 그래도 절 바라보고 방긋방긋 청사같이 웃어주는 손주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어린 것을 두고 집에 올라가기가 참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며느리가 진상짓을 벌이더군요. 손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그날도 잔뜩 술에 취해 와선 손주에게 술에 취한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미친 짓도 이런 미친 짓이 없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 술 먹었으면 곱게 뻗어 잘 노르시지. 왜 애를 괴롭혀? 어머니, 얘가 어머니예요? 제 애죠. 이리 줘보세요. 안 깨요. 안 된다. 너 지금 거동도 제대로 못하지 않니? 아이, 식구 잠이나 차렴. 아휴, 정말. 아이씨, 이 노인네가 정말. 너 지금 뭐라 한 거니? 노인네? 나 들으라고 한 말이니? 아이, 제가 애 봐준다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애 주면 될 것이지. 아이, 그러니까 왜 어머님이 엄마인 척 유세를 떠세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고 손주가 우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전 그 길로 짐을 싸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진즉에 이렇게 할 일이었죠. 바보처럼 고속버스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고분고분 며느리에게 당하고만 있던 지난 세월이 너무 더 한스러워지더군요. 자식이 뭐라고, 왜 며느리 하는 짓들을 다 참아가며 살았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이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 은우가 어머님만 찾아요. 엄마, 그대로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돌아와 주세요.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선 죄송하다 어쩐다 말을 하며 절 괴롭혀댔고 돌아올 것을 부탁했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독하게도 문자로 옮겨가선 제게 죄송하단 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면서 저에 대한 원망인지 모를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이리 할머니를 찾는데 어쩜 모른 척할 수 있냐. 얼른 도와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혼할 거다. 나중엔 저 말까지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숨 한 번 쉬곤 그냥 냅둬버렸습니다. 아들 집이 아닌 제 집에 사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젠 집안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술 먹는 며느리 안 봐도 되고 괜한 일로 욕먹지 않아도 되고 손주는 보고 싶었다만 그래도 제 몸과 마음이 편하니 새삼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 우리 은우 죽어가요. 라는 문자에 너무 놀라 전화를 받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은우 머리가 불덩여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희와 은우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요.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는 찬겨울에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애를 데리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저는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우는 며느리를 붙잡고 따지기도 시간이 아까워 일단은 손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무려 반년 만이었죠. 며느리는 그대로였지만 특히 아들의 얼굴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정말 아픈 사람처럼 헬쓱해 보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꾸짖고 나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 후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며 애보기 얘기를 꺼내었어요. 니들이 애보기에 자신이 없으면 아이 봐주는 사람을 써라.
나는 질려버렸다. 더 거기서 파출부 노릇하고 싶지 않아. 엄마, 파출부 노릇이라뇨.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지난번엔 저도 일이 너무 바빴고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이 봐주는 사람을 쓰기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형편이 안 된다니? 네 의사 월급이 얼마인데 그러니? 그게 사실은요. 엄마 나가시고 새로 병원을 개원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빚만 잔뜩이에요. 빚이라는 말에 머리를 한 대 또 맞은 듯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그제야 아들의 안색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빚이 꽤 가벼운 금액도 아니라며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제게 부탁해왔어요. 엄마, 저도 제가 능력이 있으면 엄마에게 이런 부탁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 이 사람이 엄마한테 또 버릇없이 굴거나 하면 제가 단단히 단속할게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들이 빚으로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그거대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은우만 봐주세요. 엄마, 오늘도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일 나갈게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제가 또 도망갈까봐 무서웠는지 두 아이들은 전과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집안일에 손끝도 대지 않던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고 장도 보는 그런 기막힌 광경도 보게 되더군요.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리 대해주니 저도 몸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파스 붙이고 자진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옷감을 가져왔는데 그의 속옷에서 남자 향수 같은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주가 밖에서 저를 불러보채는데도 전 눈앞이 새하얘져 냄새를 몇 번이고 맡아봤습니다. 분명히 남자 향수 냄새였죠. 우리 아들 건 아니었고요. 이럴 줄 알았어. 출근이랍시고 붉은 립스틱에 늘 달라붙는 원피스, 뾰족구들을 신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섣불리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서 며느리가 회사에 돌아올 때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며느리가 씻고 있을 때 우연히 상을 치우다 핸드폰을 보았는데 과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아니, 일이 끝난 밤에 전화를 건다니 이상하잖아요. 전 바로 그 과장이란 사람과 뭔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핸드폰을 몰래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대화창을 보려 하자 패턴인지 먼지가 걸려져 있어서 대화창이 뜨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했죠. 어찌해야 하나.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일단 전 며느리가 다 씻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없어진 척 집안을 찾다가 며느리에게 제 전화기를 찾아야 하니 핸드폰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알겠다며 제게 패턴을 풀어 그것을 주었죠. 전 전화기를 찾는 척하며 며느리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기 시작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고생이 많네. 내일 일 끝나고 내가 술 한잔 살게요. 정말요? 근데 내일은 제가 아이를 봐야 해서. 어머님께 말해봐. 나 업무 얘기로 할 말 있어서 그래요. 알다시피 요즘 우리 팀 분위기가 그렇잖아.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께 말해볼게요. 잘 들어갔지? 네, 오빠도 잘 들어가셨죠? 오늘 잘 얻어먹었어. 사랑해.
축하해, 승진. 한번 쏴. 네, 오빠. 사랑합니다. 진짜요. 두 사람의 대화가 깨름칙했어요. 일하는 사람끼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상했지만 과장이란 단어에서 오빠라고 호칭이 바꿨다니 말이 되나요? 심지어 과장이란 사람 사진을 확대해보니 세상에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더군요. 저는 가슴을 가라앉히려 애쓰다 퇴근한 며느리를 방 안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히 말해라. 뭘요? 너 혹시 남자 있니? 네? 과장이란 사람 말이다. 아이까지 있는 그 남자. 처음에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는 기가 찬 얼굴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핸드폰 봤다. 사실대로 말해라. 제 핸드폰을 봤다고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짓을 아무렇게나 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 웃기게도 그 아이는 얼굴을 붉히고 눈까지 부라리며 제게 성을 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집으로 온 아들이 무슨 일이냐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제게 눈을 부라리던 그 아이는 오빠라고 말하며 아들 품에 안기더군요. 그리고 그 곱상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이 되어서 정말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소리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좀 말아주세요. 아이, 나이 먹더니 왜 이렇게 꼬장꼬장해지신 거예요? 괜한 일로 의심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살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자기도 중간에서 지친다고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시니 그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아내가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겠냐며 그 아이 편을 들었습니다. 어미에겐 늘 살갑기만 했던 아이가 목소리를 높이니 전 너무 당황스러워 어버버거리다 그만 눈물이 한가득 고여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마 제가 그때 며느리 핸드폰을 미리 뺏어두거나 카메라로 찍어두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허나 아들이 철석같이 며느리를 믿고 나오니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부터였을 겁니다.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특히나 며느리는 절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아니, 저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어린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할 때만 해도 저런 행동은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그저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네 하라면 네,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그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툭 하면 제게 말대꾸하고 이젠 저를 본체만 체하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늙음하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정말 자다가도 속이 뒤집히고 제 처지가 한탄스러워 놀이터에 가서 혼자 눈물을 흘린 날이 숱했죠. 급기야 우울증이 온 건지 재미있는 TV를 보다가도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제가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당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애써달라고. 그럼 이춘숙이 뭐든 다 하겠다고. 저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전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 드라마에서 본 방법이 생각났어요. 바로 미행이었죠. 이런 짓 나쁜 시어미들이 막장 드라마에서나 하는 짓인 건 알았지만 미행을 해서 증거사진을 찍는 게 제일 확실했습니다. 전 결연한 마음으로 그 전날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동창회가 있으니 손주를 봐달라 말하고 며느리 회사 근처로 갔죠.
하루 종일 서 있으려니 허리가 아프고 배도 고플 것 같아 전 중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 가서 빵 같은 거와 무슨 사약 같은 커피 한 잔으로 배를 채우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며느리가 나올 때쯤 되자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 커피를 엎지를 뻔했죠. 며느리는 제게 오늘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주무시라 하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식은땀을 닦으며 태연하게 나도 동창회에 나와 있으니 걱정 말고 놀다 오라 말했어요. 그로부터 10분 후 드디어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그 옆엔 사진에 봤던 그 애딸린 과장이란 놈이 있더군요. 둘이 뭔 얘기를 그리 재밌게 하는지 며느리의 입은 거의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일어나 컵을 달라 하는 종업원의 말도 무시한 채 그들의 뒤를 따라붙었죠.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들은 보기만 해도 아주 으슥한 골목에 위치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한 10분 후 그 술집으로 들어가선 걔네들이 절 절대 볼 수 없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업원에게 아무거나 달라 하곤 그 두 사람을 몰래 쳐다보았어요. 처음엔 별일이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세상에 갑자기 과장이란 놈이 며느리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어깨에 두르며 다정하게 며느리의 손을 매만졌어요. 이럴 줄 알았지만 막상 보니 가슴이 콱 막히는 게 우리 순진한 아들 얼굴이 눈에 밟히더군요. 엄마 하며 저를 불렀던 어린 아들의 얼굴이 정말 가슴이 무너졌지만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이성을 잃은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를 엎지른 것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라갔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제 씩씩거리는 소리를 듣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꼬리가 밟혀 놀란 건지 그 아이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더 속이 뒤집혀 저는 다짜고짜 며느리의 뺨을 아주 제대로 후려쳤어요. 어디서 감히 유부남이랑 붙어먹을 생각을 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순간에도 딱 잡아떼더군요. 오해라고 말하면서요.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 아들이 돈 많고 잘났으니 붙은 주제에 저는 속마음 그대로를 말하며 반박해 주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다 울고 있는 며느리와 절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냐 물었죠. 전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이 아이가 행한 사악한 짓들을 모조리 다 말해주었고 아까 찍어둔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아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말 정말이야? 아니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들러붙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회사 나와야 한다고 그랬잖아. 자기, 내 말 못 믿는 거야? 어머님 말을 믿는 거야? 며느리가 상황을 빠져나가는 솜씨는 정말이지 대단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과장을 받아준 거라며 방금도 그게 싫어 아들에게 연락한 거라 말했어요.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이후 며느리가 하는 모든 변명을 다 믿어버리더군요. 앞에서 지켜봤지만 참 황당했습니다. 아들은 절 정말 한심하고 모자란 아낙네 보듯 보더니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울고 있는 며느리를 감싸며 사라졌어요. 제 어미는 여기 내버려 두고요. 정말 서러웠지만 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부자리를 피고 잠에 들은 척 불을 껐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풀썩 바닥으로 주저앉은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술에 취해 뭐라 중얼거리더니 동네 시끄럽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싫어. 오빠, 도저히 못 참겠어. 미영아, 오빠가 잘 얘기해 볼게. 어머니 내쫓아. 아니면 내가 나가. 이혼 도장 찢는다고. 애는 어떻게 하게? 어떻게든 오빠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 내가 애 돌볼 테니 내 핸드폰 들춰보는 시어머니랑은 못 사니까. 바람핀 주제에 참으로 가관이었죠. 하지만 전 일단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알아? 어머니가 차라리 사고라도 당하셔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눈앞에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불 꺼진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이지 분하고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니, 어쩌면 인간이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른에게, 시어머니에게. 정말 며느리 말 따라 확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은 정말 진지한 얼굴과 목소리로 그냥 나가 살아달라 하더군요. 니네 때문에 시골 생활도 정리한 마당에 내가 어딜 가야 하냐 묻자 그 살갑던 아들이 아내가 이제부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며 더 이상 어머니와 살 수 없다고 나가달라 했어요. 결국 나를 내쫓는구나. 기가 막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서러운 만큼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바람피는 현장을 잡아 입증하고 싶었거든요. 허나 저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돌덩이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죽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을 보니 이미 아들도 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그 아이와 제 아들이 헤어졌으면 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손주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런 어미 아래에서라면 손주가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정말 오늘은 이 사연 쓰고 그냥 엉엉 울다 잠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많은 노인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